여기까지. 자, 일단 간슬개의 37쪽을 정리를 먼저 하고 연결될 것도 하고 유사를 할게. 우리가 차범석의 불모지를 한번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수업이랑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다른 유사 작품을 좀 꺼내볼게. 자, 일단 차범석의 불모지를 해야겠다. 자, 1번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 수특에 나왔다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유사를 가볼게. 불모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풀이 전혀 자라지 않는 거죠. 식물이 자라지 않는 아주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요거 자체는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거친 땅이야. 아주 거친 땅을 의미합니다. 저게 불모지입니다.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불모지라고 했냐? 구세대와 신세대가 다 제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미 구세대는요, 이제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힘을 상실한 구세대가 나옵니다. 힘을 상실한 구세대가 나와요. 구세대는 바로 뭐냐면 최노인이죠. 최노인은 뭐야? 그 결혼식 그 대여업을 하잖아. 근데 그 구식 결혼 이런 거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신세대가 자리를 잘 잡고 있냐? 아직 뿌리를 못 내렸어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내리지 못한 신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세대는 힘을 상실했고 신세대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이것저것 다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희곡 속에서는요, 불모지라는 제목을 썼군요. 여기저기 모두 다 자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겠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체 인물도를 소개해 볼게요. 저번 필기랑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똑같으면 여러분 또 지루할 것 같으니까 조금 달리 필기해 볼게요. 저번 거 그대로 옮기지만 죽어. 자, 이번에는 최노인은 60세입니다. 60세. 나이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9세대라는 얘기고요. 혼구대여점을 합니다. 혼구대여점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결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뭐 쪽두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걸 좀 됐는데 요즘은 신식 결혼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얀 면사포 쓰고 이런 결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뭐야? 아까 얘기했던 힘을 상실한 9세대를 대표하고요. 요와 함께 9세대를 대표하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엄마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어머니는 57세입니다. 어머니는 나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는 말이야. 57세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엄마 생각하시면 돼.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오직 희생을 하는 전통적인 어머니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예쁘게 입고 왔네. 또 수상하다. 저 토요일마다 토요일 여신이야. 어딜 또 놀러 가려고 저것이 근데. 자, 그 다음에 9세대가 있다라면 이번에는 신세대를 한번 해볼게요. 신세대. 전체가 다 이제 신세대인데 자식들이 이제 신세대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수. 그죠? 당연히 최경수겠지. 경수고요. 26세입니다. 26세가 경수고 신세대야.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좀 나눌 거예요. 신세대인데 그 두 개를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경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20세인 경운이가 오른쪽에다 배치를 해볼게요. 경운이는 20세인 경운이를 오른쪽에 배치할 거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완벽하게 파멸의 길을 걷는 거고요. 신세대는 신세대인데 완벽하게 파멸을 할 거야. 경수는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밑에는 뭐냐면 경애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경수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맏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맏아들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맏아들은 어떻게 써요? 그 집안의 대를 이끌어가고 경제적인 것을 다 뒷받침하고 이래야 하잖아. 얘는 취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못하고 군대는 제대했는데 맨날 놀고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맏아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티격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서로 티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경수나 경운이나 자식들은요, 집을 좀 팔았으면 합니다.
왜냐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살기 좋아하는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떠냐면 집이라는 건 역사를 가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님은 그걸 안 팔까?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경애를 배치할게요. 23살입니다. 23살이고요. 경애가 아주 그 신세대의 극단적인 모습을 잘 나타낸 겁니다. 완벽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얘는 뭐 하려고 하죠? 얘는 꿈이 뭐야? 그렇죠. 배우죠. 배우 지망생입니다. 배우 지망생이고, 경수 같은 경우에는 뭐 했냐면 이따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죠? 아버지의 불화가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총 들고 어떻게 써요? 은행 털러 들어가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얘는 파멸됐고요. 얘는 그 집을 어떻게 써요? 집을 어떻게 하냐면 사기당하죠. 그 심사위원한테 그 집을 통째로 넘겨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써요? 얘는 자살을 하죠. 결국 이쪽에 왼쪽 라인에 그는 경수와 경애는 신세대긴 하지만 파멸한 신세대입니다. 완전 파멸한 신세대를 의미한다면, 경훈이는 인쇄소에서 일하죠. 인쇄소에 일하는 노동자죠.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큰 인물은 아니지만 경제가 있죠. 경제는 18살이죠. 18세고요. 고3이죠. 고3.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긍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경훈이가 인쇄소 노동자로 살아가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긴 부족해요. 경제는 고3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지.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세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니까 대충 점선으로 이렇게 해버릴게. 그러니까 얘는 아직 희망이 남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희망이 남은 신세대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남은 신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이런 애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불모지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우리의 수특인데, 수특 218쪽에 불모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유사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유사 작품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기존 수업과는 좀 다른 초점으로 유사 작품을 좀 끌어와 볼게요. 뭐 할 거냐면 전후사회 부조리라고 할까요? 전쟁 후 전후사회의 부조리에 의해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요. 전쟁 후에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연하죠? 서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를 잡아볼게요. 역시 희곡 중에서 해볼 거고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전반부 후반부를 좀 슬쩍 나눠볼게요. 자, 나의 집은요. 나는 철호, 송철호고요. 나의 집은 원래 저쪽 북에서 북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좀 나름 잘 살았어요. 나름 잘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회주의 물결에서 이제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가긴 합니다. 어디에 살냐면 해방촌이라는 곳에 나름대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북에서는 나름대로 좀 집안이 좀 사는 집이거든요. 남해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흡족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반 정도 정신이 횟가닥 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정신이 반쯤 넋을 잃어요. 좀 미친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만 하면 가자! 맨날 이 말밖에 못해요. 뭐 어머니 뭐 하세요? 가자! 어딜 가실 건데요? 가자! 늘 이 말이야. 지금 뭐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거는 엄마는 향수라고 쓰자. 향수. 어떤 향수병에 걸려서 반 정도 미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의 자식인 철호죠. 얘가 주인공입니다. 철호. 철호는 계리사.
뭐해서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계리사니까 계리사라고 하면 뭐냐면 요즘은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대필업을 해주는 거, 글 대신 써주는 이런 거 대필업, 계약서도 대신 써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요 성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한국전쟁 그 사이에 대학을 나온 정도니까 되게 좀 사는 집이네. 거기다가 또 어떻게 예술을 하는 집안이네. 좀 사는 애네. 그죠? 아주 또 그 다음에 얼마나 감성적이겠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 임신 상태입니다. 임신 상태야. 둘 사이에 딸이 있습니다. 5살 딸이 있어요. 5세 딸인데 이 딸은요 뭐냐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러니까 얘네들 집의 삶의 상태가 좀 대충 나오겠죠? 영양실조에서 5살인데 딸이 어떻게 생겼냐면 딸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뭐야 이거 지금 만화 캐릭터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먹지 못해서 오히려 배가 뿔뚝 나와 있는 이런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부은 거지.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생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할 건데 여러분 연결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까? 자, 누구 동생이라고 했는데 영호가 있습니다. 영호는 일단 세모를 치고 시작할게요. 얘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놀아요. 온통 한탕주의입니다. 아니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형처럼 살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살아가냐? 얘네 둘은 갈등을 하는데 영호는 뭘 중시하냐면 현실을 중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심이지. 야, 이 새끼야, 먹고 살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자식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호는 양심을 중시한다라면 양심이 그런 게 어딨어. 일단 먹고 살아야지. 남을 해치면 어때?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런 애입니다. 얘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철호는 쟤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아니 동생이라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맨 저렇게 한탕주의에 빠지고 맨날 술 마시고 이게 노는 거야. 앞길을 잘 모르니까 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만 아프냐? 아니야. 항상 치통에 있습니다. 얘는 항상 치통에 시달립니다. 치통에.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동생이 쓰잘데없는 소리 할 때마다 이가 더 아픈 걸 느낍니다. 그 다음 명숙이라고 있습니다. 명숙이는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야. 그런데 철호는 명숙이만 봐도 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치통에 시달립니다. 이가 아파요. 그러면 이쯤 되면 치통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입니다. 그죠?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 써? 가장으로서 어떤 지탱을 해야 되잖아. 엄마 때문에 아이고 이 아파. 동생 때문에 이 아파. 명숙이 때문에 이가 아픈데 명숙이는 뭐냐? 양공주는요 좋게 말하는 거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있죠. 미군을 상대로 몸파는 여자들을 양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좋게 말하는 얘기고요. 몸 파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명숙이는 돈 때문에 몸을 팝니다. 집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얘는 돈을 중시합니다. 돈을. 그런데 돈을 벌어도 새끼야 윤리가 있지. 윤리, 그죠? 몸을 판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잖아. 그렇게 해선 돈을 벌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철호 안에는요 이 동생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가 아파요. 그죠? 골치 아프단 말 쓰잖아. 얘는 치통에 시달립니다. 아니 영호 이름은 새끼는 옛날 한탕주의에서 양심껏 살아야 되는 양심과는 거리가 먼 놈이야. 그다음 돈 좋아. 그래 돈 벌어. 그래 직장 있는 거 좋겠어. 하지만 윤리를 지켜야지 라고 합니다. 그 철호가 지나가는데 이 명숙이가 미군 지프차 뒤에 털려있는 뒤에 이거 뭐 있죠? 그 지프차 알죠? 그걸 타고 있는 거야. 그 둘이 이렇게 나란히 타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막 욕합니다. 아유 저 집에는 몸 팔고 저렇게 사는 게 좋은가? 막 욕하는 걸 오빠가 옆에서 들어요. 그러면서 온통 창피합니다. 저게 내 동생이라니 창피한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 이가 알턴이가 더 아픈 겁니다. 너무 아파요. 어머니 때문에, 영호 때문에, 명숙이 때문에. 자, 이 상태가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 이쪽에다 쓸게.
자, 후반부는 이쪽에 쓸게요. 자, 치통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압박감 정도 했었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이라고 그랬죠. 압박감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입니다. 그러면 엄마 걱정, 영호 걱정, 명숙이 걱정, 명숙이도 싫은 거죠. 그 다음 뭐냐면 딸 걱정도. 딸이 어떻게 해서 영양실조로 이렇게 못 산다고 그랬죠. 그죠? 딸 걱정. 그 다음에 아내는 또 임신까지 했어요. 근데 아내는 뭐 하냐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폐유지 이렇게 주스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 걱정. 온통 걱정뿐이네. 자, 그런데 철호가 있는데 철호에게 갑자기 X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X경찰서에서 호출이 옵니다. 뭐 전화는 없겠지, 그제? 연락이 오겠죠. 어떻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연락이 오냐면 바로 영호의 강도 짓을 얘기를 합니다. 영호가 뭐 하냐면 경찰서라네. 은행을 권총 들고 털러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그죠? 강도짓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철호가 어떻게 써? 이쪽 경찰서로 찾아가겠죠? 그죠? 왜냐면 가장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구한테 오냐면 명숙이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오빠 큰일 났어 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영호 때문에 미치겠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S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아니 언니가 출산을 하다가 위독해 라고 얘기합니다. 철호의 입장에선 돈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명숙이가 벌어오는 돈은 윤리적이지 않지. 그래서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걔 돈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야. 난 당장 돈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명숙이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가 더 아파지면 욱신욱신 더 아파져요. 그래서 철에서 경찰서에서 어디로 와서 S병원으로 갑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아내는 사망합니다. 아내의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호는 앓던 이가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이를 뽑습니다. 앓던 이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에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이를 뽑으면 지금이야 뭐 의술이 좋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뭐 마취라고 뭐 제대로 되겠냐? 피가 출혈이 많겠죠? 그래서 한 치과에선 2개 이상을 뽑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치과에 들어가서 양쪽 이를 하나씩 뽑습니다. 출혈이 막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에 가서 또 뽑아요. 4개를 뽑습니다. 4개를 연달아 뽑아요. 그러면 4개를 뽑았다? 가장으로서의 자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아까 동생, 그죠? 명숙이, 그죠? 그 다음 어떻게 써? 아내, 그죠? 그 다음 딸, 엄마,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그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바로 뭐냐면 앓던 이를 뺐습니다. 자, 아까 치통에 시달렸다고 그랬는데요. 이를 뽑습니다. 뽑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해방촌으로 이동합니다. 해방촌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 S병원에서 다시 해방촌으로 갑니다. 해방촌으로 가면 누가 있는데? 엄마가 있잖아.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거야. 돈은 어디서 났어? 명숙이가 줬잖아. 명숙이가 준 돈으로 결국 뭐냐면 이도 뽑고 택시를 탑니다. 그 택시한테 타서 해방촌으로 갑시다 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경찰서로 갑시다. 또 택시가 갑니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갑시다. 또 다시. 아니야. 해방촌으로 갑시다. 계속 이렇게 빙빙빙 돕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손님이라고 이상한 놈을 만났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바로 뭐야? 이런 잘못된 탄환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탄환 같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탄환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뭐뭐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걸 제목은 그렇죠. 오발탄입니다. 그죠? 여기는 원래 이런 오발탄 같은 놈을 봤나?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야? 이런 얘기였다고요.
요거의 제목은 바로 오발탄이었습니다. 자, 오발탄이라는 건 잘못된 탄환을 얘기하겠죠. 그죠? 결국 얘는 뭐야? 방향감을 상실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자, 요것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잘못된 탄환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탄환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얘는 바로 뭐였어? 혼란한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방향을 상실한 양심적 인물 뭐 요런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누구까지면 이범선입니다. 이범선의 오발탄 정도. 쓸 거 쓰고. 됐어? 자, 지운다.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이쪽을 지우세요. 이렇게 나란히 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초점을 좀 바꿔볼게요. 아까가 전후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표현한 그런 거였다면, 요번에는 초점을 좀 살짝 바꿔서, 사실주의. 요번에는 유사. 당시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주의. 그 다음에 세태고발적인 작품과 작가를 고려해서 작가 연계를 고려해보자. 차범석의 불모지였죠. 그러니까 얘는 작가 연계를 고려해서 차범석 작품에서 찾아보자고요. 자, 요놈은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를 슬쩍 나눠볼게요. 전반부에는요, 인옥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인옥이. 얘는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해요.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폐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식들이 딸려 있으니까 남편이라고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인옥이가 먹여 살려야 돼.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옥이밖에 없어요. 나 하나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 자식이 죽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은 없지만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죠. 회기라는 의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술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기는 이렇게 봤더니 수술이 어렵기도 하지만 봤더니 돈이 없어요. 아니, 수술을 시켜놨는데 돈을 못 받으면 말짱 헛거잖아. 거기다가 이건 조금 어려운 수술에서 돈을 안 받고 수술했다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아예 수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수술이야. 돈이 있으면 이미 하는 거고요. 돈이 있으면 이미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담배 공장에 일하고 가족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아니, 인옥이는 좀 긍정적이고요. 인간적으로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저를 꼭 수술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인간적인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회기는요, 양회기입니다. 의사고요. 얘는 돈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되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나 자신만 가지고 삽니다. 내가 좀 되게 불안한데요. 이 수술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거야? 아주 냉정하고요. 기계적 대응을 하는군요. 기계적인 대응을 합니다. 즉, 기계적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착착착착 가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잘 타슬러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인간적인 이 휴머니즘은 전혀 없는 놈이군요. 그러니까 회기는 부정적이네. 그래서 인옥이를 보내버립니다. 이게 전반부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요. 후반부로 갔더니 인옥이의 남편이라는 애가 찾아옵니다. 걔가 누구냐면 상현입니다. 상현이. 그 상현이가 찾아오는데, 회계를 찾아옵니다.
혹시 여자 한 명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말씀하시죠? 그 폐병 걸리신 분이군요. 제가 그 남편입니다. 그 사람 수술시켜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부인이지 않소? 그 수술을 해서 그 수술비가 들어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얘기하는 거야. 아니, 수술해서 또 실패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래, 당신 부인이지 않소? 아니에요. 그 여자 바람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얘는 아주 극단적인 비인간성을 가졌습니다. 아니, 당신 부인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럼 당신이 부인이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수술하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라고 합니다. 회귀의 입장에선 아주 기계적이고 아주 나쁜 놈이다. 인간미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인간미가 더 없는 극단적인 놈을 만나요. 이 새끼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나쁜 놈을 만나.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네? 저놈 혼 좀 내줘야지.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얘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인간적인 분노. 아까는 인간비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자기 부인인데?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성난 기계죠. 기계였는데 얘가 화가 났대요. 그럼 기계가 세모였다면 성난 기계는 인간미를 회복했으니까 긍정이었군요. 그러면서 회귀가 얘기합니다. 담배를 보더니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중요한 거야. 담배는 왜 담배 얘기를 하냐면 눈앞에 담배가 보였고요. 담배는 누구였어? 아까 이노기가 만드는 거였죠.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포장이라고 한다는 건 일종의 겉모습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어떤 겉모습, 외적 모습에 해당되는 겁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육체, 겉모습 이것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중요하대요. 알맹이라는 건 뭐야? 내면, 그죠? 인간성, 그죠? 인간성이 더 중요한 거야. 사람이 돼야지. 저런 사람 같지 않은 놈들 내가 한번 혼 좀 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담았군요. 그랬더니 간호사였던 명숙이가 기계가 노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목이 뭐죠? 그렇죠. 얘가 성난기계죠. 성난기계. 작가도 고려해봤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적이고 세태고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같이 연결. 자, 그 다음에 됐냐? 지우고. 자,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가작품에 봤더니 이건 뭐야?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네. 자, 요거는 일단 해볼까? 자, 김승옥 작품이래요. 서울 1964년 겨울이래. 일단 요 놈을 먼저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것을 EBS를 찾으러 가볼게요. 요게 간슬기에 나왔으니까 역으로 얘 먼저 설명하고 그와 같은 EBS 작품들을 찾아보자고요. 자, 어디? 자, 요 놈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사내가 나옵니다. 사내는 서적 판매원입니다. 서적 판매원인데 서적이니까 책 판매원이죠.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 뭐가 있냐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이렇게 전집하는 거 있죠? 비싸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사니까 할부 책을 팝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눠서. 지금이야 카드로 찍 긁으면 할부가 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고요.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매달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내겠습니다 하는 계약서를 써요. 그럼 어떻게 써? 그 달에 맞춰서 지로용지가 와요. 그럼 그걸로 계속 내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 서적 판매원이야. 그런데 너무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보는데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요. 근데 아내는 희귀병입니다. 희귀병이야.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희귀병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내의
시체를 팔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를 우리 병원에 넘겨주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의 병원비며 이런 걸 안 받고 일종의 보수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좋게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지만 실험용이지만 실험에 데이터에 쓰인다고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안에 시체를 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돈을 딱 들었는데 병원에서 준 돈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세종대왕 같은 얼굴이 있어야 하잖아. 거기에 아내 얼굴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요? 아내의 시체를 팔아요. 연구용으로 기증했는데 결국 그건 뭐야? 시체를 판 거지. 그죠? 좋게 말하면 연구용으로 기증을 한 겁니다만 대충 막 얘기하면 시체를 판 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뭘 가지고 있냐면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더니 세종대왕이 아니라 아내의 얼굴이 자꾸 보이네? 돈을 써버리고 싶은 거야. 길 가다 아무나 잡습니다. 당신 내가 술 사줄 테니까 갑시다. 그래요? 내가 따라갑니다. 나야. 어이구 땡큐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하고 누구냐면 안이 있습니다. 땡큐지. 그래서 선술집에 들어갑니다. 나라는 사람과 안씨인가 보죠. 선술집에 가요. 그래서 술을 막 마십니다. 근데 얘들은 특별한 대화가 없어요. 사내가 나 사내라고 합니다. 나라고 합니다. 나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 끝. 그리고 술만 먹습니다. 술만 먹어요. 계속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술 먹고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하잖아. 여관에 가야 되는 거야. 여관에 가는데 사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사내가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뭐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얘가 자꾸 의존적인 겁니다. 얘한테도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되게 우호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만나서 가운데 방에서 만나서 화통하십시다 라고 해요. 그때 당신아 치세요. 난 무척 피곤합니다. 안 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쪽으로 되게 냉소적인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네. 그죠? 그럼 아니라는 놈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못하네. 개인주의에 입각한 부정적인 놈이구나. 나라는 인간은 좀 괜찮다. 그죠? 저 사람이 어려워하니까 화토 치면서 같이 지내고 싶어 하거든요. 안 한다고 해서 각각 뿔뿔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 잡니다. 다음날 안이 나한테 옵니다. 사내가 죽었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환영에 시달리냐면 내 다리로 뭐가 기어와? 개미가 스물스물 기어오는 환영에 시달립니다. 개미는 바로 뭐냐면 사내의 분신이죠. 사내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이 개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는 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걸. 이런 죄책감이죠. 여기까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책감을 갖는다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죄의식을 갖는다는 건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개미가 내 다리로 막 기어 올라오니까 도망칩니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이라는 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어디 신고를 해서 누가 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 그러지 못하네. 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의 모습이었네. 결국 나라는 인간도 어떻게 써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였군요.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유사작품을 끌어올 거냐면 얘는 파편화된 인간상, 파편화된 인간사회 이런 거 뿔뿔이 흩어집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개뿔 아무것도 없죠. 하나하나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사내라는 조각, 아니라는 조각, 나라는 조각.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은 없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작품을 찾아야겠구나. 그러면 이것도 EBS에 나왔는데 요 놈은 수노완성에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수완에 있었습니다. 수완에 있었습니다. 연결해보자. 사실은 수완 요 작품을 하면서 그러면 파편화된 인간사회를 나타난 다른 작품을 찾아볼까? 하면 이제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로 넘어갔어야 되겠죠. 그래. 이 작품은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볼게요. 자,
이 소설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됩니다. 1970년대에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되기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소설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아파트라는 것은 전통적인 가옥의 형태는 아니지요. 그죠?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아파트군요. 여기서는 바로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폐쇄적인 공간이야. 예전에 울타리를 두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죠. 아주 단절되어 있는 집이잖아. 나는 출장을 갔다가 이제 하루 일찍 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건 뭐냐면 내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면 아내가 고생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떤 배려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띵동. 반응이 없어요. 다시 띵동띵동. 아내가 자나? 다시 띵동띵동 눌러요. 근데 바로 옆에 집에서 나옵니다. 너 왜 초인종 누르고 장난이야? 뭐야? 그때 아니 내 집 초인종 내가 누르는데 네가 뭐야? 라고 합니다. 나 5년 동안 살았는데 너 같은 놈 못 봤거든? 나도 여기 살았는데 너 못 봤어.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문을 이렇게 열고 계속 쳐다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는 거야.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열쇠로 열고 들어갑니다. 즉 내가 꿈꾸는 건 초인종을 누르면 아내가 나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쇠가 내가 스스로 열고 들어가는 건 이걸 원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놈이 자꾸 하도 지랄해서 내가 열쇠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열쇠를 열고 쓱 들어갔더니 이게 왠지 좀 이상해. 나의 아파트는 분명한데 느낌이 좀 싸합니다. 이거 내 거 같은 마치 타인의 방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내 아파트거든요. 타인의 집도 아니고 방이래. 더 폐쇄적인 거죠. 타인의 집보다는 방이 더 폐쇄적인 거잖아. 왠지 조금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느낌이 그런가 보지 이런 생각이죠. 혼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고독함을 느끼겠죠.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꼈겠지. 에휴 느낌인가 보지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냐면 욕실에 들어갑니다. 욕실에서 샤워나 할까 들어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껌이 있는 거야. 아내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껌을 씻다가 어떻게 해서 밥을 하면 어떻게 해서 부엌에다 껌을 붙여놔요. 그래서 밥을 다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붙여둔 껌을 떼서 다시 씹기 시작합니다. 이게 습관이야. 아내가 만약에 목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다가 껌을 붙여놔요. 목욕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서 껌을 떼서 다 씹고 옵니다. 근데 껌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의 흔적이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껌을 떼서 막 씹기 시작합니다. 더럽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내와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없지만 아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요 놈은 아내와의 소통입니다. 아내와의 소통을 하는 거고요. 소통. 일종의 위로의 마음이 듭니다. 아내와의 소통이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원래는 내가 열쇠로 열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없어서 나 혼자인가 봐 하고 되게 고독했는데 껌을 보더니 아내가 있었구나 씹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내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샤워를 마치고 다시 나왔더니 아내의 메모가 있는 거야. 아내의 메모가 있는데 오늘이 7월 15일이면 거기에 뭐냐면 7월 16일자 메모입니다. 7월 16일. 잠깐 저가 일이 있어서 처갓집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처갓집에 아픈 집에 친정에 이제 갔다 올게요. 써 있는 거야. 그럼 오늘은 15일이잖아. 근데 메모는 16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지? 거짓말이군요. 자,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망감이 이제 몰려오겠죠. 자, 여기 아내의 메모 밑으로 갈게요. 여기. 아내의 메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뭐냐면 그가 사물화됩니다. 사물화됩니다. 내가 나지만 하나의 사물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신기한 현상이 늘어납니다. 뭐가 있냐면 막 소파가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벽지가 갑자기 쓱 나오고요. 벽이 나랑 대화를 하고요. 냉장고가 날아다니고 막 이럽니다. 그 사물화가 되는데 자 스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스위치를
내려요. 어둡겠죠. 그러면 스위치를 내리면 어떻게 써요? 그때 뭐야?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막 사물이 막 나한테 덤비고요. 사물이 막 대화하고요. 막 이런 거야. 안 돼, 안 돼! 스위치를 다시 올려요. 스위치를 올려요. 그럼 다시 환해지죠? 환해지는 거. 이건 뭐냐면 어떤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야.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후반부. 다음날 오후입니다. 다음날 오후야. 나는 스위치를 내리면 사물화되고요. 스위치를 올리면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느덧 어떻게 스위치를 올리려 가는데 다리부터 꾹꾹꾹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못해서 사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럼 다음날 오후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아내겠죠? 그죠? 한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새로운 게 있네. 그래서 발견합니다. 새로운 사물을 발견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던 사물이지 새로운 거 뭐야? 나죠. 나 남편. 그죠? 이걸 발견해요. 발견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관심 있어 하다가 금방 실증을 냅니다. 뭐야 이거? 실증을 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다시 메모를 남기고 나갑니다. 메모를 남기고 나갑니다. 메모가 뭐냐면 남편 나 지금 잠깐 친정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이런 거. 아까랑 똑같은 메모가 다시 그대로 온다라는 이런 얘기였군요. 즉 부부간의 어떤 배려와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조각조각된 사람과 사람의 파편화된 인간미였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라고요? 타인의 집? 타인의 방이었죠. 타인의 방이었고요. 뭐였다? 누구 거? 최인호의 타인의 방이었습니다. 순환성 실전 1회 146이군요. 실전 1회 146쪽이네. 그러니까 순환성 실전 1회 146에 타인의 방을 하고 이의 유사가 바로 뭐겠어? 서울 1964년 겨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간슬개 13에서 18까지의 문제가 좀 풀릴 수 있겠구나. 그죠? 자, 풀고 화장실 가서 잠깐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